봄에 이르러 바람이 화창하면 꽃은 한결 고운 빛을 땅에 펼치고 새 또한 몇 마디 고운 목청을 굴린다. 선비가 다행히 세상의 두각을 나타내 경제가 따뜻하고 배불러도 좋은 말과 좋은 일 행하기를 생각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100년을 산다 해도 하루를 살지 못한 것과 같다. 동서양의 현자들이 수천 년에 걸쳐 축적한 삶의 지혜를 담고 있다. 그들의 통찰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나침반 역할을 한다. 말의 힘에서부터 인간관계, 자아성찰, 지혜로운 판단, 성공과 리더십, 사랑과 용서, 그리고 건강한 삶의 원칙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모든 영역에 걸친 깊이 있는 가르침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고 운명을 결정짓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좋은 말은 인생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진실이다. 오늘은 어제 사용한 말의 결실이고 내일은 오늘 사용한 말의 열매다. 현대 과학은 우리의 말이 뇌의 신경회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긍정적인 신경 패턴이 강화되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 사용하면 부정적인 뇌회로가 발달한다. 내가 할 말의 95%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며 말은 문자 그대로 내 세포를 변화시킨다. 이는 플라시보 효과나 자기 최면과 유사한 원리로 작동한다. 말버릇을 고치면 운명도 변한다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듯 말의 파장이 운명을 결정짓는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패턴은 우리의 사고 패턴을 형성하고 사고 패턴은 행동 패턴을 만들어내며 행동 패턴은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따라서 말의 힘을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좋은 말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지켜야 한다. 먼저 아침의 첫 마디는 특히 중요하다. 밝고 신나는 말로 하루를 열어야 한다. 아침의 첫 마디는 그날 하루의 에너지와 분위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다. 좋은 아침이야.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와 같은 긍정적인 말로 하루를 시작하면 뇌는 그에 맞는 화학물질을 분비하여 실제로 좋은 하루를 만들어 나간다. 말에는 각인 효과가 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반복학습 효과와 일치한다. 우리의 뇌는 반복되는 정보를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장기 기억에 저장한다. 따라서 긍정적인 자기암시나 목표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은 실제로 그것을 현실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밝은 음색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소리의 색깔이 변하면 운세도 변한다는 것은 비유적 표현이지만 실제로 목소리의 톤과 음색은 상대방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밝고 따뜻한 음색은 상대방의 호감을 이끌어내고 원활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미소 짓는 표정으로 말하고 정성을 담아 말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기술이다. 진정한 소통은 말하는 것만큼이나 듣는 것이 중요하다. 열심히 경청하면 마음의 소리까지 들린다는 것은 단순한 시적 표현이 아니다.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고 중간에 끼어들지 않으며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과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경청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언어적 메시지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메시지, 즉 표정, 몸짓, 어조, 침묵의 의미까지 포함된다. 진정한 경청자는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왜 그런 말을 하는지,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무엇인지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침묵은 최상의 언어라는 말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현자들이 강조한 지혜다. 적절한 침묵은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감정을 정리할 여유를 제공한다. 또한 침묵은 때로는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눈으로 말하라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눈은 입보다 더 많은 말을 한다. 진심 어린 눈빛 하나가 수많은 말보다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해야 할 상용어들이 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미안합니다와 같은 말들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윤활하게 하는 마법의 열쇠다. 이러한 말들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대화에도 질서가 있다. 끼어들기, 가로채기, 자르기, 앞지르기는 4대 재앙이라고 할 만큼 대화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들이다. 좋은 대화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적절한 타이밍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며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품격 있는 대화의 기본이다. 언어의 품격은 단순히 고상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말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을 때 나타난다. 진정한 언어의 품격은 화려한 수사나 복잡한 논리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진실한 의도에서 나온다. 공자는 인간을 크게 군자와 소인으로 구분했다. 이러한 구분은 단순히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인격과 품성의 차이에 기반한다.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인격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된다. 군자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사귀기는 쉽지만 버릇없이 대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군자는 누구에게나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지만 동시에 자신의 원칙과 품격을 잃지 않는다. 그들은 친근하면서도 존경받을 만한 위엄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군자는 두렵게 하기는 쉽지만 협박하기는 어렵다. 이는 군자가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위를 부당한 목적으로 남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군자가 재능이 있을 때는 관대하고 온화하며 정직한 품성으로 다른 사람을 지도한다.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이나 강압이 아니라 덕목과 품성에서 나온다. 군자는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을 억누르거나 지배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한다. 반면 재능이 없을 때는 공경하고 겸손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정성껏 섬긴다. 이는 군자의 겸손함과 배움에 대한 열린 자세를 보여준다. 소인의 특징은 군자와 정반대다. 소인이 재능이 있으면 거만하고 간사한 심술로 다른 사람을 깔아뭉갠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위치에 서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재능이 없을 때는 질투하고 원망하며 비방하는 태도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 한다. 이는 소인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발전시키려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림으로써 상대적 우위를 점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진정한 교제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약자를 돕고 강자를 누르는 의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정의로운 인간관계의 핵심이다. 이는 단순히 약한 자를 동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권력에 맞서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용기 있는 자세를 말한다. 이로움이 있기 때문에 교제를 하거나 손해를 볼 것이므로 절교하는 등의 타산적 교제는 건실한 교제라 할 수 없다. 진정한 우정은 조건이나 계산에 기반하지 않는다. 물론 인간관계에서 상호 이익이 전혀 고려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관계의 핵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건전한 인간관계는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과 애정, 그리고 인격적 존중에 기반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찾는 것이
학문의 길이라는 것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진정한 학문은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감정, 동기, 가치관, 그리고 삶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이해 없이는 진정한 소통도, 진정한 관계도 불가능하다.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잘못된 판단은 큰 손실과 고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전에서 제시하는 사람을 시험하는 방법은 매우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다. 모든 재산을 박탈하고 부당하게 대해 보라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확인하자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이런 시험을 할 수는 없지만 어려운 상황이나 불리한 조건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은 가능하다. 진정한 인격자는 외적 조건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원칙과 품성을 유지한다. 재산을 박탈당한 것은 참지만 부당한 대우는 참지 못하는 사람은 가까이 두고 잘 대해주라는 조언은 매우 통찰력 있다. 이런 사람은 물질적 손실보다는 인격적 모독을 더 견디기 어려워한다. 이는 그가 물질보다는 존엄성을 더 중시한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신뢰할 만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부당한 대우는 참지만 재산을 박탈당한 것에 불만을 표하는 사람은 멀리하거나 피하라고 한다. 이런 사람은 물질적 이익을 인격적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이익이 걸린 문제에서는 신뢰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지침이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모습을 파악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그 사람의 반응과 행동을 종합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노자는 나에게는 세 가지 보배가 있다고 말했다. 자애로움, 검소함, 그리고 감히 천하에 나서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 세 가지 덕목은 표면적으로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적극적이고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자애로움은 단순한 친절이나 동정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에서 우러나는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러한 자애로움 때문에 용감할 수 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논리적이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다. 자애로운 사람의 용기는 개인적 욕망이나 자존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더욱 순수하고 강력하다. 검소함은 물질적 절약을 넘어서는 삶의 철학이다. 검소하기 때문에 넉넉할 수 있다는 것은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는 진리다. 검소한 사람은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줄 알기 때문에 항상 여유가 있다. 물질적으로는 적게 가졌을지라도 정신적으로는 풍요롭게 살 수 있다. 또한 검소한 사람은 불필요한 욕망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다. 감히 천하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은 겸손함과 신중함을 의미한다. 이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다. 성급하게 앞서 나가려 하지 않고 자신의 분수를 지키며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결국은 기물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을 내세우려 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된다. 겸손함이 없이 말하는 이는 말을 잘하는 것이 어려움을 알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은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 겸손함이 없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닿기 어렵다. 아무리 논리적이고 화려한 말이라도 겸손함이 없다면 그것은 독백에 불과하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된다. 겸손한 사람의 말에는 진정성이 있다. 그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상대방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대화에 참여하게 만든다. 반면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로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반감을 사고 소통의 벽을 쌓게 된다.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강인한 성격에서 비롯된 미덕이라는 통찰은 평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준다.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강인함과 균형에서 우러나오는 적극적 상태다. 강인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외부의 도전이나 갈등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목적지에 닿아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라는 가르침은 현대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메시지다. 우리는 흔히 어떤 목표를 달성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 자체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힘은 희망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있고 용기는 마음속에 있는 의지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진정한 힘의 원천을 가리키고 있다. 외적 조건이나 물리적 능력보다는 내면의 희망과 의지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찾아낼 수 있고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나를 찾고 싶다면 나를 위해 생각하라는 것은 자아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진정한 자아 발견은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의 진정한 욕구와 가치를 탐구할 때 가능하다. 이는 이기주의와는 다르다.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을 정복한 자가 세계를 정복한다는 말은 두려움이 우리의 가장 큰 적임을 시사한다. 대부분의 한계와 실패는 외적 장벽보다는 내면의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곧 자신의 세계를 정복하는 것과 같다. 여기서 정복은 지배나 억압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을 의미한다. 내면의 힘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 발견하고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수양이 필요하다. 명상, 독서, 성찰적 글쓰기, 자연 속에서의 고독한 시간 등이 모두 내면의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장자의 작은 지혜는 큰 지혜를 알 수 없고 작은 해는 큰 해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지혜의 상대성과 한계를 깊이 있게 통찰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의 양적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질적 차원을 가리킨다. 작은 관점으로는 큰 그림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경험과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동시에 우리의 시야를 제한하는 한계이기도 하다. 우물 안 개구리는 우물 밖의 바다를 상상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제한된 경험과 지식으로는 더 큰 차원의 진리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인식의 한계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 사람이 깊은 지혜를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는 말은 더욱 단순하게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이다. 진정한 지혜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드는 능력이다. 깊이 이해한 사람은 본질을 꿰뚫어 보기 때문에 복잡한 현상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이 만약 6살 아이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진정한 전문가는 어려운 개념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반대로 피상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복잡하고 화려한 말로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 한다. 말은 사상의 표현이라는 것은 언어와 사고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우리의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사상과 철학, 가치관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따라서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내면을 읽을 수 있고 반대로 좋은 말을 하려면
좋은 사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고를 하는 사람의 가장 큰 천재적 특징은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통찰은 독립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무조건적인 반항이나 권위에 대한 맹목적 거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사고는 어떤 주장이나 믿음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검증하고 판단하려는 자세를 말한다. 그런 사람은 위대한 군주와 같다. 어떤 명령에도 복종하지 않고 혼자 서서 세계를 바라본다는 것은 정신적 독립성을 의미한다. 이는 물리적 고립이 아니라 사고의 자유로움을 말한다. 진정한 사상가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자신의 비판 정신을 넘어서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건전한 회의주의의 태도를 보여준다. 이는 냉소주의와는 다르다. 냉소주의자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것 자체에서 만족을 찾지만, 진정한 비판적 사고는 진리를 찾기 위한 과정이다. 비판적 사고 능력은 현대 사회에서 특히 중요하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하고 선전과 사실을 분리하며 편견과 객관적 분석을 구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며 논리적 오류를 찾아내는 훈련이 필요하다. 세상 모든 사물에는 양면이 대립한다는 것은 변증법적 사고의 핵심이다. 이쪽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일도 반대편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은 관점의 상대성을 잘 보여준다. 같은 현상이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관용과 포용력을 기르는 데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반드시 틀렸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입장과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진리는 종종 서로 대립하는 관점들 사이의 역동적 균형 속에서 발견된다. 동양 철학의 음양 사상도 같은 맥락이다. 음과 양은 대립하지만 동시에 상호 보완적이다. 하나 없이는 다른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극단적 이분법을 피하고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 현실적으로 이는 문제 해결에서 매우 유용한 접근법이다.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한 가지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보면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또한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통찰은 성공에 대한 근본적 재정의를 요구한다. 현대 사회는 흔히 물질적 소유의 양으로 성공을 측정하지만 진정한 부는 소유가 아니라 능력에서 온다. 진정으로 부자를 정의하는 것은 가진 것과는 상관없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능력과 역량이 진정한 자산이라는 의미다. 지식, 기술, 경험, 인간관계, 건강, 창의력 등은 빼앗길 수 없는 진정한 재산이다. 물질적 부는 외부 조건에 의해 쉽게 사라질 수 있지만 개인의 능력과 역량은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힘이 된다. 또한 이는 기여의 관점에서 성공을 바라보는 시각이기도 하다. 진정한 성공은 자신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줄 수 있느냐, 얼마나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느냐로 측정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공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진다.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 않았지만 인류에게 엄청난 가치를 제공했다. 소크라테스, 예수, 간디 등은 물질적 소유는 적었지만 인류 역사에 불멸의 가치를 남겼다. 이들의 진정한 부는 그들의 사상과 가르침, 그리고 인류에게 미친 영향력이었다. 현대에 성공한 기업가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진정한 자산은 은행 계좌의 숫자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다. 스티브 잡스의 진정한 유산은
그가 남긴 재산이 아니라 혁신적 사고와 창조력이다. 한 척의 배는 한 사람의 선장만이 필요하다는 말은 리더십의 본질을 간결하게 표현한다. 리더십은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책임의 집중이다. 진정한 리더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는 독재나 일방적 지배를 의미하지 않는다. 좋은 선장은 항해사, 기관사, 선원들의 의견을 듣고 각자의 전문성을 존중한다.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선장이 내려야 한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신속한 의사 결정이 생명이므로 명확한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많은 민심을 얻으면 일국을 얻게 되고 민심을 잃으면 일국을 잃게 된다는 것은 진정한 리더십의 기반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리더십은 강압이나 권력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서 나온다. 이것이 만고불변의 정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민심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인기를 얻는 것과는 다르다. 때로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쓴소리를 해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결정이나 말도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진정한 리더는 단기적 인기보다는 장기적 이익을 추구한다. 현대의 리더십 이론들도 이와 일치한다. 서번트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감성적 리더십 등은 모두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을 중시한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통해 자신도 성공하는 사람이다. 변화의 비밀은 새 것을 쌓는 데 있다. 과거를 바꾸려 하지 말라는 조언은 변화에 대한 건설적 접근법을 제시한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시도할 때 과거의 실수나 문제점들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이런 접근법은 종종 실패한다. 진정한 변화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다. 나쁜 습관을 없애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부정적인 사고를 멈추려고 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기르는 것이 더 건설적이다. 이는 심리학적으로도 타당하다. 우리의 뇌는 하지 말라는 명령보다는 하라는 명령을 더 잘 이해한다. 또한 새로운 행동 패턴을 만드는 것이 기존 패턴을 없애는 것보다 더 쉽다. 새로운 신경회로를 형성하는 것이 기존 신경회로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다. 운명을 바꾸려면 성격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근본적 변화의 필요성을 말한다. 표면적인 행동 변화만으로는 지속적인 변화를 이룰 수 없다. 진정한 변화는 성격, 즉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변화에서 시작된다. 성격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 지속적인 자기 성찰,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성, 좋은 책과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작은 변화들이 축적되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 사랑하는 동안에만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용서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다. 용서는 단순히 분노를 참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용서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적극적 행위다.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진정한 용서가 불가능하다.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이해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는 용서가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는 영적 행위임을 의미한다. 용서하는 것은 가장 고결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형태다. 그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단순히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다는 선언이다. 용서는 이 세상에서 듣지 못할 평화와 행복을 그 보답으로 준다. 이는 용서가 상대방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함을 보여준다.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용서는 그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다. 심리학 연구들도
용서의 치유력을 입증한다. 용서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면역력이 강하며 우울증과 불안감도 적다. 용서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현재를 온전히 살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다. 용서는 과정이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분노와 슬픔을 충분히 경험하고 상처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이해와 연민의 마음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미움을 가지기 시작해 결국 그 사랑이 전부 사라진다면 전혀 사랑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많이 미워하게 될 것이라는 통찰은 사랑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진정한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착은 소유욕과 조건적 애정에 기반한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사랑하고 그렇지 않으면 미워한다는 식의 조건적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이런 감정은 쉽게 증오로 바뀔 수 있다. 실제로 가장 큰 증오는 종종 사랑이 변질된 것에서 나온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이다. 상대방의 행복과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며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할 수 있는 마음이다. 이런 사랑은 쉽게 미움으로 바뀌지 않는다. 설령 관계가 끝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좋은 감정과 기억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가 떠날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긴 사랑의 흔적일 것이라는 말은 인생의 궁극적 가치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은 일을 더 많이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물질적 성취나 사회적 지위는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만 사랑의 흔적은 영원히 남는다.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 나눈 사랑, 전한 위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계속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불멸하는 유산이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희생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사랑 때문에 하는 희생은 희생이 아니라 기쁨이 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하는 희생, 진정한 친구를 위해 하는 배려, 연인을 위한 헌신은 모두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행복은 쾌활함의 정도에 비례해서 커지고 쾌활함은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좌우된다는 통찰은 행복의 기본 조건을 명확히 보여준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 조건보다는 내적 상태에 더 많이 의존한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밝아지고 마음이 평화로우면 몸도 건강해진다. 현대의학도 이러한 몸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인정하고 있다. 스트레스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긍정적 마음가짐은 면역력을 향상시킨다. 부도 명예도 그리고 지식도 미덕도 사랑도 건강이 없으면 모두 쇠퇴하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은 건강이 모든 것의 기초임을 강조한다. 건강을 잃으면 다른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다. 반대로 건강만 있으면 잃어버린 다른 것들도 다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선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로 정의한다. 진정한 건강은 몸과 마음, 그리고 사회적 관계까지 포함하는 총체적 웰빙이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영양,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 관리 등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긍정적 사고, 감사하는 마음, 좋은 인간관계, 의미 있는 활동 등이 중요하다. 조금 내려놓으면 조금 평화로워질 것이고 많이 내려놓으면 많이 평화로워질 것이며 완전히 내려놓으면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알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은 불교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다. 집착과 욕망이 고통의 근원이며 이를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관심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노력은 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것이다.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다. 현대 심리학의 개념도 비슷한 맥락이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판단 없이 받아들이며 과거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내려놓기의 실천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작은 것들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한다. 남들의 시선에 대한 과도한 신경 쓰기, 완벽주의적 성향,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걱정 등을 조금씩 내려놓아 본다. 이런 연습을 통해 점진적으로 더 큰 집착들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 힘든 시간은 언젠가는 끝나지만 강인한 사람들은 남는다는 말은 인생의 시련을 바라보는 건전한 관점을 제시한다. 어려움은 일시적이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 기른 강인함은 영구적이다. 시련은 우리를 파괴하려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만들려고 오는 것이다.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이 있다. 질병, 상실, 실패, 배신 등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일들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다. 같은 시련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더 강해진다. 강인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려움을 피하려고만 하면 강해질 기회를 놓친다. 적절한 스트레스와 도전은 근육을 키우듯 정신력을 키운다. 운동선수가 무거운 중량을 들어야 근육이 발달하듯 인생도 어려움을 극복해야 성장한다. 인생을 가장 인생답게 인도하는 힘은 의지력이라는 것은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기둥이 약하면 집이 흔들리는 것처럼 의지가 약하면 생활이 흔들린다. 의지력은 인생의 기둥과 같다. 강한 의지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는다. 의지력은 근육처럼 훈련으로 기를 수 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 즉각적 만족을 지연시키는 연습, 어려운 일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 등이 의지력을 기르는 방법들이다.